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으로의 인생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서 인생여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라이프 코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경로 또는 생애 경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최근 들어서 무슨 소위 라이프 코스 메디신, 생애 경로 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발전하고 있기도 하지만 원래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의 말에서 따온 겁니다. 양반이 한 말이죠. 의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확신시키기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지금 앞으로 가게 될 길이 메디칼 코스가 아니라 라이프 코스다라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디칼 코스라고 하면 뭡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전문 지식을 습득한 그런 어떤 의학적 경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입문한 길은 그런 의학적 경로가 아니라 사실은 라이프 코스다, 인생 경로다, 생애 경로다 하는 거를 그들에게 납득시키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그 라이프 코스라는 말, 생애 경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네 가지 나눠서 봤는데요. 먼저 소위 말하는 빅 히스토리죠. 인류 전체 역사,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생애 경로, 호모사피엔스의 걸어온 길, 주로 진화가 되겠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사람들이 건강을 지켜왔던 그런 경로, 그래서 헬스케어나 메디신의 그런 경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온 저 자신의 생애 경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신들의 생애 경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호모사피엔스의 생애 경로를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길게는 40억 년, 짧게는 한 700만 년 정도, 그러니까 침팬지와의 공통 조석에서 갈라진 거죠. 그때로부터 이제 쭉 진화를 해온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뒤에 언급할 유발 화라리 같은 사람은 호모디우스, 인간이 신이 되어 가고자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제 그것은 결국은 인공지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헬스케어의 경로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관련된 거죠. 이건 최초에는 신의의 영역에 속했던 것이죠. 신의 영역에 속했던 것이 점차적으로 AI 또는 기계지능이죠. 기계지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원래 신으로부터 고대 시기만 하더라도 인간의 건강은 신이 관장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 그리고 고대 중국에 오게 되면은 이걸 자연의 현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음양오행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체액설로 정리가 되죠. 이것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체를 기계로 보는 그 생각들이 정착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또 그 인간의 신체를 기계로 봄으로 해서 인간 그 자체를 무시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약 한 100년 전쯤부터 또는 더 짧게는 한 20, 30년 밖에 안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의학에서 인간을 되살려야 된다. 몸을 가진, 기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계지능이 이제 의학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오행이죠. 목화토금수를 간신비폐신에 대응을 시켜서 상생과 상극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설명하니까 인체가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연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 내경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몸 안에서 밭 깔고 씨 뿌리고 다 하잖아요. 이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반면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것을 4개의 원소, 물, 불, 흙, 공기 원소로 설명을 했고, 그것을 의학에 적용시켜서 4개의 체액으로 설명을 해서 그것의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한때는
천체 현상과 관련시켜서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들을 몸 각국 곳곳에 그려놨죠. 그 별자리의 운명에 따라서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해부학, 본격적인 의미의 해부학이 도입되죠. 그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한 걸로부터 시작되는 생리학. 그러니까 인체의 구조와 기능이죠.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의학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을 기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짐을 지는 것도 그렇게 어떤 역학적 원리로 설명을 하는,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농후해지기 시작하죠.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구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화학적 반응들이 우리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이 그림에 보시는 거는 라부아제죠. 산화현상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지금의 의학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추론을 통해서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데까지 와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의학 정보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까지는 이 정보들을 어떻게 빨리 습득하고 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근데 지금 점차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그리고 컴퓨터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런 정보를 모두 습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종 많은 정보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습득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정보들로부터 어떤 추론을 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게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인간의 지능보다도 기계의 지능이 훨씬 더 그런 방면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충격적으로 봤던 알파고의 등장,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알파고,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알파고를 또 이긴 알파고 제로. 알파고는 인간들이 두었던 수많은 기보들을 학습을 했지만 알파고 제로는 그런 학습도 없이 단순한 룰만 갖고 룰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게임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보를 통해서 학습한 알파고를 이겼단 말이죠. 백승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제 몸을 들여다보고 실험 시대에 들어가서 실험적인 결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어떤 예측을 내놓고 그다음에 어떤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기계지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래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하는 그죠? 상상을 해서 해보면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유전자를 조작하고 또 기계지능에 의해서 모든 병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또 로봇이 수술을 하거나 뭐 하고 뭐 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 제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 영감을 줬던 여러 사람들을 얘기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새로운 경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저한테 영감을 줬던 역사 속의 인물들 또는 현재 존재하는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10명 정도로 간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의학사에서 보면 파라케수스라고 하는 인물 있죠. 16세기 인물인데요. 이 양반은 아주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고대 의학의 지혜, 그것을 담은 교과서를 갈레노스의 교과서죠. 상징적인 의미에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토대를 둔 새로운 의학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상당히 터부시해오던 광물질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연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상 파괴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인물을 나에게 영감을 준 인물을 뽑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상 파괴라고 하는 점 때문이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유 양식을 고집하는 한 어떤 새로움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새로움도 없고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학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거는 너무 고리타분한 짓이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세상이 될 거랍니다.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오래된 전통 그것의 부조리를 깨닫고 그것을 과감하게 혁파하고자 했던 점에서 나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누구나 다 현대의학의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 근대적인 의미의 해부학을
최초로 이런 도예와 함께 그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을 제 우상으로 삼는 이유는 이 과학을 예술로 승화시킨 분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그냥 알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공부하는 하이브와 가트라스는 이런 그림 없습니다. 어떻게 뼈만 남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이제 이 사람에서는 자기가 수많은 시체를 해부했습니다만 그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이 과학적 작업과 동시에 합니다.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당시 19세기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손을 씻는 거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손을 씻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거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리고 의사 사회에 대고 독소를 퍼붓죠. 살인자들이라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정신병으로 해서 죽는, 감염에 걸려서 죽는,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그 감염에 걸려서 죽죠. 아이러니하게도. 하지만 남긴 유산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손을 쓰시시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를 의학 사회가, 그 당시에 주류 의학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주장자를 그렇게 불행으로 내몬 그런 역사에서 배울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파라케수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루돌프 피루시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은 세포병리학, 질병을 세포에서 찾아낸 최초의 인물이죠. 세포병리학의 선구자이면서 동시에 질병의 원인을 또한 사회에서 찾았습니다. 세포와 사회,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한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명한 말을 했죠. 의학은 정착이다. 미시적으로는 세포 속에서 질병을 찾을 수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세포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사회에 있다. 따라서 사회를 변혁해야 된다. 해서 이분은 이제 정치에 나서죠. 정치에 나서고 정치도 의학이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과 정치를 연결시켰던 사회의학의 선구자인 그런 점에서 또한 저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충격을 준 분입니다. 저한테. 병원이 병을 만든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1970년대 이 책을 처음 봤는데 그다음 번역되기 전에 메디칼 네미시스라는 제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직역하면은 의학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의학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의학이 우리를 망친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했던 분이죠. 뭐 그 주장이 모두 다 옳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의학의 문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의료 문화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돕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 생명체인데 의학이 모든 영역에 사사건건 개입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자조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일견 들어볼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의학이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되겠죠.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어야지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준 인물입니다만 창조적 파괴를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를 비판적 사회로 이끄는 양반이 이제 빈센트 나바로라고 하는 양반인데 이분은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제 보건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건강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문명의 문제로 봤죠. 의학이 삶을 지배하는 걸로 봤고 나바로는 그것을 자본주의 체계의 문제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사회의 그 원인을 두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루돌프 피루시오나 이반 일리치나 빈센트 나바로가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가 모든 것의 원인은 아니다. 그것은 뭐 어떤 처방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게 제가 사회의학에서 인문의학으로 전향하게 되는 그런 계기이지요. 그 사회 현상을 깊숙이는 존재론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 인간 실존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의학 또는 이제 의철학이죠. 이걸 공부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문제의식 때문이었는데 그 지점에서 저한테 이제 또 영감을 준 인물이 이 두 인물입니다. 조르주 깡길렘과 미셸 푸코. 우리 지난번 강의도 몇 번 나왔던 인물들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특히 이제 조르주 깡길렘은 건강 문제를 얘기했고요. 미셸 푸코는 임상의학이 탄생하는 그 역사적 기원을 추적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도 상당히 그 현대의학의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의 스승인 깡길렘은 좀 더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새롭게 정의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건강의 정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상태다. WHO 정의인데 너무 정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건강을 주체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WHO 정의는 상당히 피동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깡길렘은 새로운 규범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과정적이에요. 생산하는 거예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어떤 생산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 여전히 이 주장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한테 영향을 준 인물은 앨런 블래클리라고 하는 영국의 의학 교육자예요. 이분은 의학 교육자인데, 앞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원인, 그 다음에 철학적 원인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의학 교육 현장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철학의 근거를 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의학 교육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판을 가하죠. 그리고 의학 교육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건 어려운 얘기죠.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좀 나중에 이제 이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적인 이야기들을 의학 교육 현장에서 녹여내고자 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권의 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의 이제 얘기를 간추리면 미학적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뭐 건강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나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생애 경로를 좀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 저는 어린 시절, 학생 시절에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막연하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물리학자가 되고자 했지만 뭐 실력은 별로 없어갖고 결국 포기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철학책 끼고 다녔던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고요. 결국은 뭐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현실과 타협했던 게 이제 치과대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됐고, 치과대학에서 굉장히 재미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고, 졸업하고 이제 구강외과 수련을 받았는데 이건 재밌었어요. 상당히 재밌었지만 그것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실증을 느끼고 개업을 했었습니다. 개업을 하다가 개업은 더 재미가 없어서 그만 접고 외국 유학을 가죠. 영국 유학을 가서 인문의학, 메디컬 휴머니티즈라고 하는 공부를 한 2년간 하고 들어왔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그 공부한 걸로 어떤 답벌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다시 이제 치과 종합병원의 치과 과장으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거기서 그 병원에 속해 있는 대학에서 인문의학 교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인문의학을 공부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옮겨서 이제 부산대학에 와 있고요. 그 지금은 이 공부를 계속 합니다만 유튜브를 만드는 일에 요새 또 재미를 붙여갖고 앞으로 계속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 경로를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경로는 앞으로 어떨 것인가. 제가 살아왔던 기록은 전혀 다른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저와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도 제가 했던 경험과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도 제가 살아온 환경과 엄청나게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길을 개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길을 가더라도 지도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체적인 그 아웃라인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라이프 코스를 얘기했잖아요. 역사라는 게 결국은 라이프 코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진화하였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건강 분야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세계적인 빅히트를 친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요. 호모 디우스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지만 과거를 공부한 역사학자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그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 두 마디만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그 미래라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는 그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고정된 미래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젊은 시절만 하더라도 예측 가능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졸업하고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평생 그 직장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세상은 아니란 말이죠. 이미 아니고 앞으로는 더 아닐 겁니다. 따라서 미래는 상당히 불확실한 세계가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뽑은 건 뭐냐면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미래에 뭘 공부하면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철학의 운을 걸어봐라. 철학에. 참 놀라운 얘기죠. 철학이 밥 먹여주나요? 철학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학의 운을 걸어보래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미래 사회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술, 특정한 지식 갖고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소위 말하는 부용 인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쓸데없는 인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동시에 어떤 새로운 그 여유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유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그 기회는 어디서 오느냐? 철학에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 양반은. 맞습니다. 꼭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묻는, 가치와 의무를 묻는 일은 끊임없이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철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런 가치와 의미를 묻는 일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 내에서 보십시다. 의학 내에서 보면 에릭 토팔이라고 하는 양반이 미래의학에 대해서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첫 책이 창조적 파괴입니다. 의학의 창조적 파괴라는 책을 썼고요. 최근에 이제 딥 메디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의학의 변화를 이끌고 올 것은 주로 AI죠. 주로 AI입니다. 그리고 AI인데 뭐 AI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과거에는 메커니즘이었잖아요. 무슨 사이클해서 뭐 구조와 기능을 중심에 두고 그 기능을 만들어내는 생화학적 메커니즘, 그것을 참고하면은 인체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휴놈 지놈 프로젝트도 완성을 했잖아요. 근데 완성해놓고 보니까 그게 작동 방식이 기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놈만 갖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그 오음들, 여기서 이제 엑스포점, 에피지놈, 마이크로옴, 메타볼롬, 프로테옴 이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요. 이것이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로 된 각각이 거대한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최종적으로 피놈이 되는 거죠. 표현형의 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계 러닝, 머신 러닝과 비슷한 AI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체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과정도 그 구조가 기계지능과 상당히 닮아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토폴은 이제 이 앞으로의 의학이 이 3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딥 피노타이핑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죠. 다양한 오음들이 그 위계 과정을 거쳐서 몇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는 딥 러닝 이 구조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런 구조, 딥 피노타이핑과 구조 같은 거죠. 그래서 딥 러닝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표현형이 발현되는 과정도 역시 딥이고요. 그러니까 오음들이 어떤 위계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 내용들에서 인간이 파악하기 어려워요. 기계들은 뭐 쉽게 실행을 합니다만 그 내용들을 인간이 파악하기 어려운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딥러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몇 개의 층을 거쳐서 이것이 최종 결과를 낸단 말입니다. 이게 딥러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은 상당히 그 미래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3분 진련이 뭐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이런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계와 환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요. 일견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 인문학도 AI에 의해서 의료 인문학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가 올 거다라고 이 양반은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적인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의 환경을 말씀드렸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 나름대로 제안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꿈에 노예가 되지 마라. 지금 한참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꾸지 마라. 네 꿈을 꿔라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세계의 젊은이로부터
환성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분야에서도 남이 꾸는 꿈을 대신 꿔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꿈을 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려면 나 자신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리스토텔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의학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자신을 부수지 않으면 새로운 내가 되기 어렵죠, 사실. 만들어져 온 나. 그러니까 한동안은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포텐셜은 지극히 약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방탄소년단 이전에 만들어졌던 아이돌 그룹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룹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인기 끌었지만 사실은 방탄만큼 그런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성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들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그거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보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식은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찾아 쓸 수 있거든요. 다만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보다는 어떤 인사이트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려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습득하는, 지식을 내 안에 쌓아놓는 그런 공부는 이제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넓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첨단 과학이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들을 우리는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밥을 주지도 않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 있는 지식들과 경험들을 새로운 구조 속에 엮어서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건강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생애 경로를 창조하는 그런 예술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이제 깡길렘과 뭐 푸코 얘기하면서 또는 블리클리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훌륭한 예술 작품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